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이제 총선이 20여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한 주간 경랑 속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네 분과 함께 가장 먼저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18일 남았거든요, 선거가. 지금 도대체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앞서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고요. 회칼 테러 논란이 있었던 황상무 수석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지율이 상당히 요동쳤던 한 주였는데 네 분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O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홍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이 170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또 종로에 출마한 최재형 후보는 공감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70석 또는 단독 과반이 가능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18일 뒤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O. 국민의힘이 170석 또는 단독 과반은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은 X를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네, 볼까요? XX. 모두 다 X를 들어주셨어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네.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엄살 이렇게 낮은 자세 이거 아니에요. 이제 솔직히 객관적으로 네, 겸손의 뜻인지 냉정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왜 단독 과반 또는 170석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보고 지금 계세요? 최소한 단독 과반 혹은 170석을 이야기하려면 지금 수도권에서 접전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은 곳이 절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1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물론 약간 저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이 저는 출렁거림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힘이 지난번 120석 수도권 120석 가운데 16석인가 밖에 못했거든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때 그래서 103석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 수도권 122석 가운데 최소한 여기서 50석을 해야만 단독 과반 내지는 170석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단독 과반은 제가 보기에 그나마 한 5, 60석이지만 170석을 하려 그러면 수도권에서 압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수도권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물론 들쭉날쭉하고 아직도 좀 널뛰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 추세는 접전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열세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예. 한강벨트 몇 개, 그다음에 좀 약간 유리한 지역들 빼놓고 접전이라든가 박빙 열세로 보는 곳이 훨씬 많은데 그럼 여기에서 다 이겨도 네. 이게 과연 50석, 60석이 되겠는가? 저는 그걸 근거로 단독 과반도 어렵고 170석은 어렵다. 다만 일당이 될 수 있느냐 여부는 아직은 남아있다. 그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TK라든가 PK에서 좀 선전해주고 네. 수도권에서 3분의 1 이상 정도만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일당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단독 과반 내지는 170석은 이건 조금 좀 희망 섞인 네. 희망은 전략이 아니니까요. 네. 희망 섞인 관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영환 위원장은 뭘 근거로 170석을 예상했을까요? 그분은 공천을 모두 다 책임지고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다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럼 본인의 공천이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당위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이 공천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싸워라. 일종의 저는 어떤 치열업 같은 그런 형태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송 대변인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X를 든 거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당이 과반을 할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직 18일이나 남았고요. 18일이면은 지금 2주 정도면은 전체 선거 판세가 한 2번 정도는 크게 바뀔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께서 이제 170석 얘기를 한 거는요. 네. 그건 일종의 당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야 한다.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안정 과반수를 받아야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은 어느 당도 선거 판세를 예측할 수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153 플러스 알파 이런 네.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혹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200석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공연하게 선거를 다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 쪽이 오히려 국민들 앞에 그 오만함을 드러낸 꼴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역시 X를 들어주셨는데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에 반대라면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받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건지요? 먼저 김지호 부대변인. 저희는 뭐 사실 총선 1당이 목표고 네. 그다음에 진보 세력 전체가 과반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이렇게 과반이나 그 외 넘는 그런 의석수를 차지한다 이런 예상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아까 그 예상하셨듯이 저희 총선 후보자 몇 분이 좀 과하게 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신 승리적 발언을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과반 넘겠다. 예, 그래서 200석 민주당에서 가능하겠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앞으로 더 이상 그러한 총선 전망, 허황된 총선 전망을 할 경우 공천 취소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나왔고요. 저는 사실 당에서 그러한 결정이, 그러한 공천 취소도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격전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들 위해서 그런 실언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금은 선거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당에 계신 후보들이나 당이 정말 낮은 자세, 고개를 숙이고 유권자한테 어필할 때고요. 그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님은 아마 법관과 학교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이런 170석을 얘기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뭐 인생이 굴곡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장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선거의 판세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고 기본이 되는 게 구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이 공천 파동의 후유증으로 지지층이 분화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 민주당의 공천 파동 분위기가 수습이 됐고 그리고 여권의 소위 그 이종섭 대사 이 출국 금지 사태가 나오면서 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입니다. 처음에 8%, 10% 뭐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뭐 특정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20%, 30%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한 자릿수 지지층 올라갈 때는 민주당 지지층의 단순 분화였어요. 그런데 두 자릿수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소위 중도 확장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남뿐만이 아니라 PK 지역 할 것 없이 이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 그래서 뭐 어떻게 될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구도 자체.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이 부는 그 배경은 정권 심판론의 확산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낙동강 벨트, PK까지 이런 그 정권 심판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본다면 국민의힘이 170석은 고사하고 과반도 어렵지 않느냐. 물론 뭐 2주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의 판세, 흐름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드린 질문은 국민의힘이 170석 또는 단독 과반이 가능할 거냐는 질문이었는데 네 분 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뭐 그 이유는 뭐 각각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거꾸로 그럼 민주당은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153석 그러니까 단독으로 과반을 하거나 또는 정말 지난 총선보다도 더 압승을 거둬서 180석, 170석, 180석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전망을 거꾸로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OX로 다 같이 답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그러면 단독 과반이나 170석이 가능할까? 이것도 다 X예요? 박창환 교수님은 바꾸셨어요. 한 분은 네. O를 했고 세 분은 민주당 역시 170석이나 단독 과반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지만 박창환 교수는 과감하게 O를 들었습니다. 네. 친명계는 아니시죠? 저는 당원 아닙니다. 자,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권 심판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낙동강 벨트에서도 의미 있는 민주당의 표 결집 현상이 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비례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정말 평생 민주당만 찍었던 분들이 최근에 보면 조국혁신당을 이번엔 찍겠다라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민주당이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를 할 거다. 물론 비례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독 과반까지는 뭐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뭐 비례까지 싹 쓸어가지고 지난번처럼 170석, 180석 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과반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그럼 거라고. 이제 비례 조국 혁신당을 찍게서 나갔던 유권자가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선자가 더 배가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대표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처음에는 지민 비조였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조, 비조, 지민. 지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런 흐름들이 호남에서 그다음에 PK에서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의 지역구 표에 이 결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상당한 선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170석, 180석은 어렵지만 단독 과반은 민주당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고 우리 송 변호사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럼 국민의힘도 단독 과반 못하고 민주당도 단독 과반을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독 과반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총선 판세를 뭐 153% 알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야말로 이제 선거를 다 이긴 것처럼 처신하는 국민들께 오만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미 선거를 다 이긴 것처럼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재판에 계속 안 나가요. 2번 연속 이번 주에만 불출석을 했는데 아마 이런 기세면 다음 주도 또 안 나갈 겁니다. 그거는 이미 지금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그러면은 뭐 총선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는 사법 절차 같은 거 무시해도 괜찮다. 이런 걸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국민들께서 설령 민주당에 잠시 마음이 가신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행동을 보면은 아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너무 오만하게 하는데 혼을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번 총선에서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전대미문의 실험을 해보셨죠. 한쪽에 180석을 몰아준 적이 없는데 한 번 그런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그 실험을 해본 결과가 4년 동안 별로 좋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그런 국회에서의 입법 권력이 한쪽에 쏠린 것을 가지고 방탄에만 몰두를 했고 그러면은 아 이제는 균형을 회복해야겠구나라는 것이 어떤 집단지성의 발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짧게만 덧붙이면은 네. 우리 6공화국의 역사에서요. 어떤 정부도 한 번도 대통령의 임기 내내 과반을 못 가져본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현재 6공화국의 대통령제는 5년 임기 중에 그래도 일부의 기간은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헌정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내내 과반을 한 번도 못 가지게 되면 그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지방 정부도 지난번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예산과 자원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약을 그냥 남발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하루에 365km 생목으로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요. 나름 절박한 겁니다. 아까 그 재판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그 1년 6개월 동안 재판 정말 성실히 임하셨는데 이 재판 지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이익을 각오하고서라도 재판에 불출석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거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당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후보라는 입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흐름이 있는 것도 맞는 사실이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정권 심판의 도구로 써달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겠죠. 양쪽 진영으로 다 수렴된 지지층 빼놓고 중도층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그 정권 교체에 좀 회초리를 때려줘야 되겠는데, 근데 저 회초리가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인가? 우리가 꼭 사용해서 징계할 만한 저게 그런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대 야당 심판론이라는 게 잔존해 있는 데다가 180석을 줬더니 근육 자랑하다가 지난 4년 다 보낸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툭하면 뭐 특검 아니면 뭐 무슨 이제 뭐 국조 이런 얘기만 하다가 결국은 입법으로서 성적 내거나 그것을 민생에 연결시키지 못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의 희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도 오염된 회초리론, 제가 말하는 쌍방 심판론의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과 일당을 갖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도 뭐 한동훈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장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간에 이제 설전이 막 오가요. 극단주의자 뭐
감옥 갈 준비나 하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그 지지율을 단순 계산해 보면 한 14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총선을 지금 이제 18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총선 때까지 계속 불 것이다.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이제 점점 이제 지지층이 확고하게 결집하기 시작을 하면은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라든지 새로운 미래처럼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계속 18일까지 계속 불까요? 자, OX 해보십시오. 네. 두 송 분은 대변인님 제외하고 세 세 명, 분이서 예. O를 들어주셨어요. 세 명은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신 거고 아니라고 보신 거죠. 이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나 뭐 새로운 미래 정도까지 추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흐름은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마지막에 투표를 할 때는 그래도 국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것을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트리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이 당력을 집중해서 견제와 공격을 하면은요, 사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지지율을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요, 지금 그 조국 대표가 너무 일찍 고개를 들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에 대한 오만인데, 지금 뭐 어디 가서 경상도 사투리로 좀 이렇게 이상한 말씀하시고, 쫄았냐 뭐 그런 얘기하고 그렇죠. 다니시죠. 예. 그 다음에 뭐 지민 비조 하다가 이제는 뭐 비조 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의 순서를 뒤집은 것 자체가 비례정당으로서 어떤 겸손하게 표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몸통이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민주당 지지층이 과연 용납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은 기간에 그 제로섬 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연합과 그 조국 혁신당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이라서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나머지 세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 부대변인님 먼저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조국 대표가 저희로서는 좀 곤혹스러운데 네. 너무 마케팅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냥 시선을 다 끌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유튜브에 보면 뭐 박은정, 신장식, 조국 저희 후보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답답한데 뭔가 좀 현대 정치가 트럼프 이후로 뭔가 좀 직관적이고 엔터테인먼트화 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백화점식으로 하지 않겠다. 유권자 시장도 나는 딱 이 시장만 잡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소신에 차 있고 확실한 그냥 불분명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냥 확실한 말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사실 유권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그냥 국민의힘처럼 수사하고 마타도하고 이걸로는 지지율을 못 따라잡습니다. 우리 비전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고 민주연합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몰빵론이 우세한 겁니까? 그거는 아군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네. 박찬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네, 하세요. 예. 저는 뭐 아까 돌풍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태풍 된다. 왜냐하면 이 선거 운동은요 굉장히 단순 명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뭐 친윤이니 비윤이니 뭐 윤한 갈등이니 여러 가지 얘기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또 민주당은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공천파동이니 뭐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심판. 예. 심판. 이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공천파동에 좀 실망을 느낀 분들이 이동을 했는데 이게 자체 눈덩이가 돼가지고 지금은 평상시에 정치에 무관심했던 무관심층, 예. 중도층 이런 분들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여기에는 다른 그 소위 무슨 뭐 개판이 뭐 권력이니 대선이니 이런 거 안 끼어들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윤석열 심판 요것만 끼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돌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태풍 될 수도 있다. 이게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옮겨간 게 아니라 정권에 저는 대한 심판론이 중도층과 우세해지기 심판론에 때문에 소위 옮겨갔다. 민주당이 앉지 못하고 있는 네. 그 심판론의 다수를 조국 혁신당이 쓸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성윤. 네, 저는 그
조국 혁신당에 한 세 가지 얼굴이 좀 뒤섞여 혼재돼 있어요. 첫 예. 번째가 친문의 계승자로서의 얼굴도 있고, 두 번째가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도 있고, 세 번째가 반윤석열의 선봉장으로서의 얼굴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조합이 안 될 것 같은 세 개의 조합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눈덩이 이론을 보면 될 거예요. 눈은 처음에 한번 뭉쳐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뭉쳐진 눈이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어떤 동력을 갖췄다고 좀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자릿수 정도의 의석수는 할 거라고 보지만 예. 전 태풍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 조국 혁신당이라는 건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잖아요. 예. 근데 또 1호 공약이 사람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또 공약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먹히죠. 아직은 뭐 정권 심판론이 먹히가 오니까. 근데 나중에 극단적 지지층 말고 중도를 수렴해 나갈 때 과연 이게 과연 맞는 마케팅인가. 지금까지는 캠페인이 좋다고 할 수 있어도 그게 중도층의 마음을 꺼낼까.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 게, 그렇게 해서 한번 돌풍이 일으킨 정당이 친박연대예요. 예. 친박연대인데 친박연대가 어떤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잖아요. 근데 19대 국회 때 소멸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어떤 유의미한 성적을 좀 낼지 모르겠지만 예. 다음에는 아마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확장성보다는 어쨌든 지금까지 가져왔던 동력은 유지하겠으나 그걸 가지고 뭐 태풍으로까지 발전한다까지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서 일단 기세는 유지한다에 저는 제가 그러니까 오를 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의 그 조국이 사람 이름 조국이에요? 국가 조국, 국가 민족 이름의 조국이에요? 조국이라고 뭐 바꾼 앵커 걸로 아시면서 알고 묻는 거 아닙니까? 다 중의적 어법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국의 보지 의미의 못해서. 조국입니다. 그건 이제 사람 우리나라의 이름의 조국이죠. 조국이에요, 확인해 우리나라의 조국인데 중의적 어법이라는 건 뭐 다 아시는 예.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피해 원인 어떤 거냐? 양평군 중경자 유격 제가 함장님하고 말씀 나눴는데 이게 영웅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네, 여권에서는 이른바 용산 리스크로 아주 긴박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논란이 됐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을 했고,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당정 갈등 조짐이 비춰졌던 그 상황이 좀 이제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1차에 그 1차도 굉장히 위험했지만 2차도 위험한 좀 고비였다고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봉합한 게 충청도여서 저는 그게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봉합이라고 보시는군요. 봉합이죠. 왜냐하면 자, 정치는 흐름의 싸움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 2월까지 좋았던 흐름이 지금 놓친 게 뭡니까? 결국 이슈 두 가지 아닙니까? 이종섭 대사건과 황상무 수사건인데,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했고, 왜냐? 지금 수도권의 최전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체감하는 지수율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예. 대통령실도 물론 이제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하려고는 했겠지만, 아니 시간을 다 소진하고 나서 하는 대책이 비행기 착륙으로 치면 동체 착륙 아닙니까? 연착륙, 경착륙 할 수 있었는데 동체 착륙하는 건 그건 위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하자고 한 건데, 그나마 저는 늦지 않게 대통령실이 수렴했다고 보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승리다 이걸 떠나서 일단 이거는 논쟁의 시간이 아니라 네. 봉합의 시간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던 걸 봐서 네. 일단 봉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봉합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도 꿰맨 거잖아요. 예. 터질 수는 있는데 제가 네. 보기에 이제 터지면 공멸이니까 저는 선거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을 없고 원팀 목소리가 나갈 걸로 봐요. 근데 봉합했는데 왜 앞서 이제 기념식에서 봤습니다만 뭔가 냉랭한 분위기가 왜 느껴지죠? 저만 느낀 건가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아니, 전혀 안 그래 굉장히 보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 아니, 저 자리는 송민 의원님은 그렇게 안 느꼈군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 자리는 우리 서해 수호를 위해서 그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55명의 용사들을 추모하는 자리 아닙니까? 경건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검은 넥타이 메고 다 또 그 파손된 그 천안함을 보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뭐 희희낙낙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예, 저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거는 뭐 당정이 다 공감대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문도 냈었고, 그다음에 당 안에서도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뭐 잘했다거나 옹호하는 분은 저는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상무 수석의 사의가 수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실도 공수처가 부르면 이종섭 대사 들어와서 조사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즉각 소환, 즉각 귀국을 얘기했잖아요. 그 둘은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고, 귀국을 했는데 오히려 정작 공수처가 못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크게 이견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라고 보는 것도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그 답안지는요, 답안지에 쓴 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시험지에 뭐 1번 쓰려다가 2번으로 고친 거 가지고 채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적어도 종치기 전에 오답은 고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1, 2주 뒤에는 이제 지지율이 오를 거라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서울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이미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죠.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자신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쨌든 당정이 함께 문제를 수정하는 모습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이제 비례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고 비례 순번과 관련해서 이제 친윤계를 대표하시는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 굉장히 대놓고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 저 사무총장 장동혁 사무총장을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 수위를 넘어서 대통령은 또 보란 듯이 주기환 그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딱 발탁을 했고 나란히 사진 찍는 모습을 바로 공개해 버렸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갈등이 봉합됐다고 봐야 되는 그림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남아 있구나라고 봐야 되는 그림인가요? 제가 답변할까요? 뭐, 아니, 저는 아무래도- 간단하다고 봐요. 예. 당은 당대로 정은 정대로 할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은 민생 투어 안 한다고 했어요. 일정 전면 중단하고 선거에 오해를 끼치는 행동 안 한다고 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남 출신의 분을 민생 특보로 갖다 놓고 나머지 내 대신 좀 챙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뭐 그 언론에서는 일각에서는 내가 화났다는 듯이 내가 보여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이 아무 일도 안 합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민생 투어 안 하니까 대신 민생 특보 앉혀놓고 잘 챙겨라. 내가 없는 동안 챙겨라.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너무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그럼요. 그리고 예, 먼저 말씀하세요. 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한번 비교하는 1차전이 있었죠. 한윤전이. 그리고 나서 이번이 2차전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파탄의 루비콘 강을 건넜다. 지금 이 2차전은 말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요. 4명입니다. 장해찬, 주기환, 진양의 김행인데요. 이 장해찬은 사실 윤석열의 호위무사, 윤석열의 차지철로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오프라인 조직, 온라인 조직 이분이 다 방어했는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야, 내가 대통령 측근인데 경선 부처 잔뜩 상처내고 공천한 이후에 자진 사퇴도 아니고 날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검사 시절 휘하 수사관이었죠. 이분이 호남의 지역 도당위원장도 하셨어요. 충분히 관행을 봤을 때 비례 순번 앞순위에 배치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국민적으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기를 쓰고 후순위로 배치했고 항의를 했어요. 정말 이철규 위원장이 정말 항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였다. 그럼 일부러 이 사람을 날렸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데. 자, 이혼무 주진호 검사 단수 공천 밀어붙일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갔거든요. 예. 진양의 김행 이분은
영부인하고 언니 동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양에는 그냥 이분이 앵커 연예인이에요.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그다음에 김행 전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정말 불미스럽게 낙마했다가 이번에 다시 정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해줄 수도 있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자신의 정치의 뜻을 갖고 날렸기 때문에 이분도 관계는 끝났고, 더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보수 유튜버들 한번 가보시면요, 구독자가 줄어들고요, 시청자 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편드는 보수 유튜버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공식적으로 생방송이고 대담이니까 우리 저 대통령이나 그 우리 김건희 여사를 얘기할 때는 이름 뒤에 네네. 대통령과 여사라는 호칭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거를 전제해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뭐부터 반박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들으면서 뭐가 많아요. 지금 뭐 어떠한 분들이 무슨 뭐 그 김건희 여사의 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이 530명이에요. 35명 공천했고 뭐 예비 순번까지 해도 한 500분 정도는 공천을 못 받으셨습니다. 사실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뭐 모든 분들을 다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천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저희도 매우 아쉽게 생각해요. 왜 탈락하신 분들 중에 그 훌륭하신 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두고 뭐 누구는 누구의 픽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논평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선거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걸 보고 맡아두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람 간의 갈등을 보면은 이거는 뭐 봉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두 분의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복귀시켰다는 거예요. 잠시 공천 때문에 잊고 있었던 이 정부가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었지, 이거를 회귀시키는 겁니다.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사퇴했다고 해서 그럼 그 본질이 사라지냐?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기한 전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이렇게 영입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으로 읽히는 거냐면, 여기에 감정의 문제 싹 빼고 얘기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즉 공천 안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민생을 챙기겠다고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 눈에는 뭐라고 보이느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변화를 줄 의사가 없구나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국정동력의 그런 독단과 독선이 또 한 군데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게 네. 소위 의료대란입니다. 지금 다음 주 들어서면, 이제 월요일 들어서면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이제 사표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의료대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종섭 황상무로 시작됐던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이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어떤 운영 방식을 바꿀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이 사퇴했어도 논란의 본질이 바로 국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국민들 눈앞에 펼쳐질 거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당정 갈등이 겉으로는 수습되고 봉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 선거가 끝나도 윤 정부는 안 바뀌겠네? 이게 저는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뭐 이게 한국갤럽 여론조사여서 이걸 뭐 일반적인 어떤 민심의 흐름, 표심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이종섭 귀국, 그다음에 황상무 사퇴 이후에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건 반등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정권 심판론이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지표상으로는 올라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 지지율을 볼 때 이 당 지지율은 거의 비례 투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왜 이 당 지지율에서 약하게 나오느냐? 민주당으로 쏠리지 않는 다수가 저는 다른 제3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근에 그런 그 소위 당정 갈등을 겪고 또 총선 패배의 위기감으로 인해서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이번 주에 소위 갤럽 지지층은 원래 결집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실망했던 지지층이 예.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일정 정도 조정을 거칠 거다. 그런데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은 예. 그런 그 반사 효과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분화가 아직도 돼 있다고 봐요. 아직 결집이 안 돼 있다. 왜? 조국 혁신당이 덜 있으니까. 결집돼 있다.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갤럽조사 뭐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민심의 흐름을 하나 본다면 우리가 경선은 말하자면은 관심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식구들끼리 게임이잖아요. 근데 선거는 지켜보는 관전자들을 얼만큼 동원하느냐의 게임이에요. 근데 여기는 결국 반응성이 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수렴된 지지층 말고 중도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더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눈높이에 반응해 주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디긴 했고 좀 늦긴 했지만 맞을 매를 맞은 만큼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전략적 허용을 통해서 수렴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민심 조금씩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이거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남은 18일의 캠페인 동안 사실 여권은 여러 가지 쓸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얼마나 잘 혼합해서 적절하게 캠페인 하느냐가 남아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두 번의 고비가 남아있다는 게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과 그다음에 여론조사 흔히 이제 공표 금지 기간 제가 이제 깜깜이라는 표현 쓰지 않아서 예. 그걸 말씀드린 건데 그때 두 번을 봐야 저는 이 수도권 민심에 말하자면 다시 한번 반응성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법제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하다, 지나치다,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후보께서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흔쾌히 그 뜻을 수용했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두 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아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제 옆에 늘 나와 계시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최석 의원님, 네. 그동안 참 복잡한 과정이 네, 있었어요. 이 서울 네. 강북 을지역에서.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이만큼 후보가 많이 바뀌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언코 제가 보기에 헌정사에도 별로 없었던 단일 선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 후보 등록 그러니까 7시간 전에 사실은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냐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논란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정봉주 의원은 그 막말,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은 조수진 변호사는 그 변호 문제 때문에 결국 낙마했고 예. 제가 보기에 남은 하루 동안 정말 적절한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대변인으로서 좀 안정적인 이른바 브리핑을 하거나 검증을 해도 그다음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을 급박하게 안정적 요인으로 투입한 것 아니냐. 근데 과연 한민수 대변인이 친명이냐. 예. 어쨌든 그 대표를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실하게 수행한 대변인은 분명한데 과연 언론인 출신은 우리가 급하게 친명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의 전 판단에 맡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민수 대변인으로서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저는 어쨌든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보가 2번이나 교체하고 낙마하는 일이 이번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여기에선 당 차원에서 아직 뭐 사과나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데. 어떤 이분들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었던 분들이에요. 예. 윤리적 문제, 언론의 문제 제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얼마나 지금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천한 사람들을 2번이나 바꿨겠어요. 그러면 예. 이 사태의 원인이 당에서 검증이 부실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좀 공세가 너무 가혹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혹했으면 저희가 버텼죠. 가혹했다 생각했다기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천을 회수하고 예. 다시 한 부분이고요. 어떤 그런 언행이나 그다음에 이런 발언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기록해서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숨겨진 부분이 있고 예. 또 그렇게 하다가 후보들이 경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시스템이 약간 좀 헝클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조수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남구갑의 전은수 이 후보도 영입해 오신 분인데 이분도 과거 이제 성폭행 관련된 분을 변호한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표면적인 얘기는 본인이 이제 고용 변호사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회사 측의 어떤 법무법인의 지시를 따를 분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내용은 더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좀 이게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법처럼 딱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조수연 후보라고 국민의힘 예. 친일 발언했던 그분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이런 변호사들의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제 수입 문제 그리고 뭐 성일종 의원, 조수연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 일본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이게 지금 중도 유권자를 마음을 이렇게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건가 보죠? 논점을 좀 분명하게 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수진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이유가 단순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해서가 아니에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군가 변호를 해야 실현이 되는 겁니다. 네. 변호를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 변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두고 어떻게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얘기합니까? 그거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요.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수진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법조 윤리에, 직업 윤리에 따라서 변호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거예요. 그거는 변론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명백한 2차 가해고 허위 주장이잖아요. 우리 뭐 국민들께서 며칠 동안 다 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조수진 변호사도 그 정도 되면 이건 변론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사유일 것 같고요. 정봉주 전 후보도 마찬가지인 게 정봉주 전 후보 허위사실 공표 안 했습니까? 그 2018년에 그 막말을 하고 당사자께 사과했다고 했는데 당사자 누구한테 사과했어요? 그 하재원 중사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김정원 상사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그 중사 상사는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께 사과했다라고 하다가 그분들이 연락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또다시 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언제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강북을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면서 낸 입장문에도요. 거기 지역 구민들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윤리의식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뭐 일정 부분 맞다고 봐요. 조수진 전 후보가 변호사 뭐 성폭행범을 뭐 변호했다. 이거 자체는 전 논란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 하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성폭행 관련된 변호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후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본질은 아니다. 다만 조수진 후보가 이렇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제3자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이제 피해자들을 2차 가해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게 민주당의 사실은 주된 지지층 중에 하나가 30대, 40대 여성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요. 이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딱 나오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중도층에게 굉장히 이반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뭐 2번이든 3번이든 이런 잘못된 공천을 했다 그러면은 공천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까 거기서 더 나가서 저는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북을 주민들이 사실은 후보가 2-3번 바뀌면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저는 강북을 또 한번 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죄송하다. 공천을 이렇게 자꾸 바꿔서 죄송하다. 우리 한민수 후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면은 어떻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진 후보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한민수 당 대변인이 전략 공천돼서 이제 또 한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당 내 총선 18일 앞둔 상황에서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예요. 이게 이제 불출석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강제 구인도 그러면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중도층에게는 또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당 부대변인께서 먼저 앞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총선을 뛰고 있냐는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일단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일주일에 당무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3번 재판에 출석을 성실히 하셨고 다만 지금 우리가 대선과 총선이라는 게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가장 큰 국민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내 일당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저희 당은 또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77.77%의 지지를 받는 당 대표로서는 어떻게 하든 한 표라도 또 한 사람의 후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재판, 개인의 어떤 그런 이번에 뭐 재판 유죄 받으시면 정치 생명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아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본격적인 선거 태세에 돌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발언들도 점점 좀 거칠어지는 모습인데요. 그 영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머슴에 자격이 없는 주인을 배반하는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징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네!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잘못을 해도 옹냐 죄를 짓고 그걸 덮으려고 권력을 남용해도 우리는 색깔이 같으니까 괜찮아. 출신 지역이 같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놓으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는다. 맞습니까?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게 유죄 심판받을 거 아니까 자기가 살 길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재판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거기를 빠져나갈 길이밖에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안 관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없이
저희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끌려가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나라에 끌려가지도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생각하는 외교 정책을 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네, 원래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었는데 최근의 발언들이 굉장히 좀 거센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얘기를 한 것처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 유세를 위해서 지금 불출석하는 이런 상황들, 국민들, 유권자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궁금합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성 발언들을 계속 조금 말하자면 수위를 높여가는 거는 예. 조국 혁신당 아무래도 의식했겠죠. 지금 조국 혁신당이 워낙 지금 조국 혁신당 의식해서 저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심판론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우리 조국을 비례 찍어주다 보면 니네 민주당도 덤으로 가져갈 거야 얘기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에 편승을 또 해야 하니까 저걸 강성 발언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각각에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의 저런 얘기들이 결국 나중엔 설화가 될 겁니다. 이를테면 뭐 중국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대사가 먼저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한 외교 때문에 조국 외교라는 그런 비판을 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외교는 정부 당국의 몫이어야 하는데 왜 야당 대표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비난도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자꾸 이재명 대표가 저기서 또 이제 자기 재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강제 구인되면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검찰의 무도한 나에 대한 또 포갑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좀 있다고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 리스크도 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부의 외교 문제도 본인이 말하자면 저게 사실은 제1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 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광주에 대한 저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거는 광주 시민들에게 물론 뒤에 농담이라고 얘기했지만 패러디 하려고 한 건 저도 알겠는데 저게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입니까? 저게 품격 있고 금도가 지켜지는 얘기입니까? 저게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여당도 광주 5.18 민주항쟁을 이게 우리가 헌법 정신에 수록하자고 하는 이 대목에서 네. 국민 분열을 저는 책동하는 발언이라 봐서 지금은 저렇게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저렇게 말을 하지만 나중에 저런 얘기들 거대한 진짜 총선 이후에 거대한 민심 바다를 건널 때 후가를 톡톡히 칠 거라고 좀 봅니다. 조국 혁신당을 의식해서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앞으로 설화를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박장현 교수님 어떻게 저도 말씀해 비슷한 주시죠?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두 개의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하나는 지역선거입니다. 중요하죠. 지역선거에서 뭐 그래서 각 지역구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는 이 비례정당 투표예요. 근데 지금 비례정당 투표가 상당히 지금 그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례에서 민주비례연합을 앞선다? 그러면은 선거 결과 나오고 그 다음날 일면 헤드라인이 어떻게 나올까요? 민주당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 바람을 타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롯 정권 심판론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이 그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개인기를 갖다가 활용해서 그런 정권 심판론에 주된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다. 예.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호남 쪽에서 그런 이반들이 컸기 때문에 호남 그다음에 또 지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PK까지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잡지 못하면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좀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가 나름 승부수를 건 거라고 봐요.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저렇게 선거 끝나기도 전에 대놓고 연거푸 재판 불출석하고 있는데 선거 끝나면 재판 나가겠습니까? 저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3월 19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안 했는데 그 전에 2월달 공판기일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 3월 19일 공판기일 안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판부에. 재판부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알고도 이재명 대표 안 나갔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도 지금 선거법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총선 끝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재명 대표 재판 나갈까요? 과반 의석 가지면은요 계속 국회 열 수 있고 저기 체포동의안 올라와도 부결시킬 수 있고 저거 법원에서 강제 구인도 못합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그러면은요 자 지금 민주당의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입니다. 평등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법 앞에 평등이에요. 일반인들은요 형사 피고인이 됐을 때 2번만 무단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나와서 구속됩니다. 저렇게 재판 안 나가면서 전국을 유세 다니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알겠습니다. 네. 반론의 기회 마지막으로 드려볼까요? 저희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증언 조작, 그다음에 정치 탄압 검찰로 인해서 무도하게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 탄압의 일환으로 재판을 받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1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선거 결과로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정치 탄압을 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해서 나오라고 하는 게 정치 탄압입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10초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분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교사해서 위증했다라고 이미 본인의 피고인 신문에서 다 밝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유권자들 특히 이제 중도층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이제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 나온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화된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론조사로 드러나요. 저희 MBN 매경 여론조사에서도 양당이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읽어볼 수 있는 대목들이 좀 있는데 아주 핵심 지역인 몇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쪽에서는 지금 이 곽상원 민주당 후보가 44% 그리고 최재형 후보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38% 그리고 금태섭 개혁신당 쪽에 있는 후보가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세하다, 열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치 1번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종로에서 드러나는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드러나는 민심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러게 얘기하는 이제 과거 이제 청와대가 있거나. 예. 근데 이제 뭐 정치 1번지라면 이제 거의 과거 이제 그 신민당 돌풍 1988년 신민당 돌풍 때 이제 그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출마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출마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여된 거지. 이제 청와대도 사실은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건물들이 지난 총선에서는 황교안대 그 이낙연의 이제 말하자면 양당 대표끼리 붙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게 굳이 정치 1번지로 봐야 하느냐. 근데 뭐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 놔둔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곽상원 후보라든가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들이 정치적으로 과연 뭐 양당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냐 여기에는 좀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과연 이제 종로를 이제 정치 1번지로 얘기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이 있는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사실은 큰 연고가 없이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하는 데다가 금태섭 후보가 지금 6% 정도 포인트를 하는 거는 이게 개혁신당이 지금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로의 의미는 사실 여기서 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금태섭 의원이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의 표를 획득해서 혹시나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이지 양당의 사실은 뭐 상징성을 가진 분들의 격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 1번지로 의미 부여하는 거 조금 과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당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붙었다라고 하는 이 중성동 갑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희숙 후보가 붙어서 상징적이죠? 상징할 만하죠, 각 당을. 아니 여기는 민주당이 유리한 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 임종석 실장도 그 이 지역을 그렇게 사수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에 워낙 야세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는 각 당 대표 주자급이에요. 저 두 분은.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5.5이 밖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여론조사를 볼 때는 그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여러 회사가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의 추세가 그렇구나. 분위기가 그렇구나. 이게 아직도 안 변하고 있구나. 바뀌었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3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소위 그 접전 지역이라고 하는 한강벨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세하게 나온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2주 사이에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은 추세적으로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지지층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종로도 그렇고 지금 이 강북도 그렇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와 같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했던 당선 지역 아닙니까? 당선 지역이고 해볼 만하다고 했던 지역인데조차도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의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이번 총선을 강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들여다봐도 대부분의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열세이거나 아니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루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요. 서울의 많은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전자의 입장이죠. 현역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그 경쟁을 시작하는 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또 아까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지난주에는 좀 악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곳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영역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당의 어떤 세가 강했던 분당 지역을 좀 보면요. 분당갑에 이광재, 안철수 후보가 붙는 지역도 그렇고 그 옆에 김은혜 또 김병우 후보가 붙는 지역도 그렇고 이 지역은 원래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이기지 않겠냐라고 점쳐졌던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양지역 분당을 분당같아. 이런 민심의 변화는 뭘 뜻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뭐 과거에는 그 여권 입장에서는 저 천당 아래 분당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좋은 지역이었는데 사실 여기도 지금 재개발 이슈가 많고 인구 구조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과연 그 과거의 잣대로 볼 수가 있느냐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정권 심판에 대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분은 사실 대선 주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광재 후보도 민주당에서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 나온 분도 맞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런 박빙의 상황이 지금 최근에 저는 여러 가지 수도권 지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김은혜 지금 후보도 사실 거기도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는 지표들이 분당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이래서 여당은 이제는 저는 약간 캠페인 전환을 권고하고 싶어요. 이제는 뭐 과도하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 부각 이런 거보다는 여당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그 권투 선수가 한 손 쓰는 것보다 두 손 쓰는 게 훨씬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좋은 방안 아닙니까? 저는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포지티브한 민생이라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의 지위들을 보여주는 그런 혼합 전략을 써가면서 18일 동안 캠페인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좀 그나마 지금 붙은 지역들은 조금 다시 유리하게 판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여론조사 중에서요, 분당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신당의 류호정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함께 수치에 포함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이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희들 쫄았제? 적이 없습니다. 저 조국은 어제 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30%를 넘었습니다. 이제 고마 지하라마! 조국 대표가 독해졌다 이런 말을 주변에서 참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백면 서생인 줄 알았더니 또 정치인으로 돌변하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국 그냥 잘 보고 계세요? 아니면 참 저희가 사실 조국 혁신당 어렵습니다. 사실 지역구에서는 한동훈 그런 국민의힘 전략이 사실 저희끼리는 이재명 따라잡기라서 저희랑 일정도 비슷하게 하고 정책도 비슷하게 발표하고 그리고 저희 비판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전략이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이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막 헝클어지고 막 이렇게 창조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참 이게 곤혹스러운데 지금 표면적으로 제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자신 있고 또 멋있어요. 지금 지지층이 보기에는 그냥 조국이 내 얘기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멋있게 정말 짧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후보들이 많고요. 또 이제 비례대표 비례연합은 굉장히 많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참 프레넘이라고 진짜 적이자 친구다. 제가 이제 사실 방송에서 애플과 삼성하고 비유했다가
애플이 어디냐 그래서 애플이 조국이다 그래서 엄청 혼났어요. 어디 애플하고 비교하냐. 근데 어쨌든 두 정당이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의힘이 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 개인적으로는 적이에요, 동지예요? 저한테요? 예. 저희 그 어떤 당직을 했던 민주당원들은 사실 조국 장관한테 좀 부채감이 있습니다. 이분이 동지로 보시는군요. 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예. 한 팀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자, 이제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편이라는 게 이제 김지호 부대변인 입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더 강해져야죠. 이재명 대표도 상대해야 되고 지금 조국 대표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극단주의자 이런 발언까지 이제 계속하는 건가요? 국민의힘에 더 힘들어졌다는 데는 동의를 더 하십니까? 힘들어질 건 없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표를 잠식하는 것이지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 뭐 조국혁신당을 이탈해서 예. 거기 찍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그쪽 야권의 어떤 비례 그 투표 파일을 놓고 네. 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거는 뭐 그쪽 사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극단주의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은 당 대표부터 지금 2심까지 실형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당에 만약에 비례 의석이 지금 예상에 근접하게 나오게 된다면 황운하 의원이 당선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당의 원내대표는 선수대로 해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 황운하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대표가 조국 대표,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2심까지 실형받은 분이 당대표, 1심에서 실형받고 2심 재판받고 있는 분이 원내대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야당 대표는 지금 정과 사범에다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재판도 안 나오고 있는 분이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이거는 뭐 법과 법원을 전체적으로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걸 극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꼭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시라 법으로 자꾸 보시는데 이건 이제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제 극단주의자다 이랬는데 왜 극단주의가 일어났냐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너무나 극단적이었어요.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뭐 박정훈 대령 찍어내기, 그리고 오염수 방류는 또 왜 나와요? 오염수 방류 찬성이 국민의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잖아요. 오염수 방류 일본 찬성이. 정부가 밀어붙인 그러니까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뭐 정부가 찬성하는 것도 방류한 건 그렇고,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R&D 예산을 갖다가 대폭 삭감하는 것도 그렇고, 예.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여론의 반대를 갖다가 듣지 않고 밀어붙이는 예. 이런 극단적인 그 행정을 갖다가 펼쳐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심판론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3지대가 들어섰는데 이 민주당과 제3지대가 채우지 못했던 국민들의 갈망, 왜 저렇게 극단을 갖다 그대로 놔두냐,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이다 발언으로 그 속에 있는 소위 원초적인 네. 그런 반감들을 필터 없이 거스러내는 이런 조국 정당에 대해서 소위 극단적인 지지가 나온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극단 배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과 결과다. 이것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도 서슴없이 얘기하고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특검도 실시하겠다라는 얘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특검도 실시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진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중도층을 의식해서 하지 못하는 아주 거친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말들을 조국 대표가 계속 꺼내면서 국민의힘을 공략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방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냥 무시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일일이 다 대응해 가면서 중도층 표심을 다시 가져오는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상대가 기세를 올릴 때 있잖아요. 거기에 역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건 오히려 상대의 기세를 더 올려줘요. 그래서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제를 돌입했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실체가 있으니까 이제 다 대응을 하는 건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이름을 어쨌든 뭐 그게 이제 뭐 한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 이름을 당명으로 내건 정당이 1호 공약을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운동가 돌입되잖아요. 선거운동이 돌입되면은 지지원에 갖고 있던 생각을 전환하는 전환 효과보다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하는 강화 효과가 더 있다는 게 예. 선거의 정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이미 수렴할 수 있는 그 지지도라든가 가져갈 수 있는 자기들의
지지율은 다 저는 가져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확장은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저런 말로서 민주당의 중도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지금 남아있는 중도 갖고 올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봐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전략을 수정한 게 더 이상 뺏기어서는 안 되겠다. 조국 신당의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 신당은 지금 사실은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뭐 탄핵 얘기 끌어내겠다는 얘기를 쉽게 하는데 사실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나갔다가는 이게 다시 나중에 또 되돌리게 약간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서 회군하기에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적정선을 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박빙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남아있다고는 중도층을 수렴할 수 있는데 저는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위원장은 저렇게 원론적으로 한번 땅 쳐주고 그다음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당은 갖고 있는 두 손을 잘 쓰면서 저는 효과적인 캠페인 전개해야죠. 예. 네.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돌풍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제3지대죠. 개혁신당과 또 새로운 미래는 그만큼 또 존재감이 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얘기하는 비중이 확 이제 줄어든 게 체감이 좀 되는데 이 두 당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둡습니다. 전략의 실패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1, 2월 달은 한동훈 전국 순회쇼 때문에 가려져 버렸고 그다음에 3월 달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에 가려져 버렸고 모든 뉴스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2달을 쓸어왔어요. 거기다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 그렇죠. 그 다음은 또 조국 혁신당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가장 빛냈던 데가 언제냐면 설 연휴 직전에 소위 그 합당 선언이었어요. 그러면 그 합당 선언을 갖다가 잘 이끌어내서 결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 그럼 깨졌더라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뭐니 해도 개혁신당의 1호 당원 또는 대표는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뭡니까? 전국을 순회하면서 젊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양쪽을 다 못 가기를 하는 게 그래서 언론의 집중도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동탄에 들어가 버렸어요. 동탄이라고 하는 우물에 갇혀버리니까 공중전, 기동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게 결국은 이런 패착을 낳았다. 이제 반전의 여지는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 빠졌다고. 네, 최수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제가 이제 흔히 비유하는 말로 이슈 주도권을 상실하면요. 끌어가는 견인차와 끌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견인되는 차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지금 제3지대가 그 조국 혁신당을 제외한 두 당은 견인되는 차의 모습이 됐어요. 왜냐하면 메신저들이 발산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누가 지금 저걸 받아줍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동탄에 묶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낙연 대표는 또 광주에 묶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자기 선거에조차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싸움을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결국 김종인 위원장마저 이제는 선거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가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게 18일 동안 과연 극적인 전환이 가능할까? 저도 사실 의구스럽습니다. 그러면 두 대표의 그 지역구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꽤나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지금 현 지역구에서 굉장히 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까지 조사 결과 나온 것들 보면은 이낙연 대표는 그래도 2등이라도 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대로 가면 2등도 못하고 아마 3등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등인 국민의힘이 것으로 한정민 후보하고 이제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걸로 많이들 나오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제 제3지대 후보들은 사표 심리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인지도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선거 날짜가 되면은 한정민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는 많이 앞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해서 3등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광주에서는 새로운 미래 바람은 없는 거죠? 뭐 그 슬로건이 이낙연 후보님 슬로건이 마지막 불씨를인데 광주 시민들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면서 끄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